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2020년도 피트 기출 문제 11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단백질의 특성을 전기영동으로 알아본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SDS 페이지라고 하는 게 이제 단백질의 전기영동.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을 전기영동을 할 때 SDS와 베타 멀캅토 에탄올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단백질 변성 후 전기영동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는 전하도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동을 해가지고 분자량을 차이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SDS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해서 SDS 페이지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변성해가지고 전부 다 음전하로 통일을 시킵니다. 음전하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결국 핵산처럼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량 차이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X라고 하는 단백질은 150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이루어진 단백질이고 1개의 시스테인 잔기를 갖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시스테인이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이황화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H라고 하는 요게 이제 시스테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Y는 X의 시스테인 잔기가 세린으로 치환된 도료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린, 트레오닌, 그 다음에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OH를 갖고 있죠. 그죠? 자, Z는 두 개의 Y가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융합 단백질이기 때문에 Y의 정확하게 2배가 Z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이 작용기 OH가 있는 장소에 세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X는 이황화 결합이 가능해요. 이황화 결합이 가능하죠. 시스테인이 있기 때문에. 그지? 반면에 Y하고 Z는 지네끼리 혹은 둘을 조인 하더라도 이황화 결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제된 XYZ를 환원 상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SH 상태로 바꾸는 거고, 비환원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는 SS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SS로.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황화 결합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파괴가 된 거고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Y하고 Z는 이거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기억의 염색 시약을 이용해서 전기영동한 계래에 단백질을 염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단백질 염색약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쿠마시, 브릴리언트, 쿠마시, 브릴리언트 용액이라고 해서 쿠마시 블루 용액이라고도 얘기하죠.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용액.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비특이적인 결합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의 정량을 분석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흡광도 280을 이용해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A280 같은 경우는 A280의 흡광도를 갖고 단백질 정량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280의 흡광도를 갖고 있는 애가 방향적 고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로신, 트립토판,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 얘네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때는 흡광도가 같은 분자량이라고 하더라도 흡광도가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어때? 얘네들의 비율이 적을 때는 흡광도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용액을 어때? 처리했을 때는 얘네가 그냥 단백질과 비트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흡광도 A 595에 대한 흡광도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의 종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280을 이용하는 것보다 쿠마시 블루 용액으로 염색을 했을 때 정량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림 1과 2는 환원 상태와 비환원 상태에서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XYZ 중에 하나를 전기용동한 게 1에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의 차이가 지금 있거든요. 1의 차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 상태고 얘는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1번 레인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 그럼 X는 아까 얘기한 얘네가 이제 다이머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량체로 어때 존재를 해서 얘가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 이량체 대략적으로 30kg 달톤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 얘는 달량체 한 15짜리가 대략적으로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밴드의 두께가 더 두껍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2번은 Y가 되겠네. 왜 Y가 되냐면 Z는 Y의 2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Y하고 Z는 이황화 결합과 어때? 이황화 결합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2번, 3번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환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환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환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가 환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나에서 기억은 ETBR이다. 가 아니고요. ETBR이라고 하는 거는 핵산 염색약이에요. 핵산의 질소 염기랑 결합해서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분홍색으로 어때요?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ETBR은 핵산과 처리를 했을 때 결합을 하고 여기다가 UV를 조사하게 되면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분홍색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ETBR이 아니고 에티듐 브로마이드가 아니고요. 그죠? 쿠마시 블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쿠마시 블루. 안 되죠? 이런 비환원 상태의 결과이다. 괜찮고요. 전기용동 과정 중에서 단백질 한 분자당 결합한 SDS 분자수는 B의 단백질이 A의 단백질보다 많다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자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한 분자당 결합한 SDS 분자수는 단백질의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B의 단백질이 A 단백질보다 레인이 위에 있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분자량이 크고 분자량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얘는 분자량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이거. 그죠? 맞아요. 정답은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몇 번?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진핵세포에서 분비단백질, 자, 분비단백질이 나왔어요. 분비단백질은 조면소 포체에서 가공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소낭을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을 하죠. 골지체를 통해서 얘가 세포 외부로 분비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조면소 포체에서도
주소를 어때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당 성분이 붙어요. 여기도 당 성분이 붙죠. 돌리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백질에 의해서 당 성분이 부착이 되는데, 이 당 성분이 부착이 될 때, 단백질에 부착이 될 때, 그지? 그 부위가 아스파라진, ASN 부위에 붙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 N연결 당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지체에 붙을 때는 당이 부착이 될 땐 세린이나 트레오닌에 있는 OH에 붙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O연결 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A는 번역 후 가공 과정에서, 자, 번역이 됐을 때는 1차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1차 구조가 만들어지고 가공 과정이 끝나게 되면 3차 구조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세 가지 형태의 1에서부터 1, 2, 3을 어때? 지니며 골지체를 거쳐서 3의 형태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아무래도 이제 골지체에서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골지체에서 부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에는 당사슬이 결합되는 두 아미노산 잔기 S1과 S2가 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S1과 S2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미 이전에도 붙었기 때문에, 그죠? 소포체에서 붙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아스파라진에서 아스파라진과 같은 아미노산에 아스파라진에서 어때? 결합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항 A 항체는 1과 3의 모두를 항 S1 항체는 S1에 당이 결합된 A를, 그죠? 자, 그 다음에 항 S2 항체는 S2에 당이 결합한 A를 인식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각각 얘네들이 이제 항체가 단백질에 붙는 항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에 붙는 항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과 3에 포함된 시료를 전기영동한 후 항 A, 항 S1, 항 S2의 항체를 이용해서 각각 웨스턴 블로팅을 수행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웨스턴 블로팅은 단백질 블로팅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어때요? 필터로 옮긴 상태에서 검출하기 위해서 그 항체 탐침을 이용하는 거죠. 항체 탐침을. 자, 그러면 항 A 항체를 어때 처리했을 때 1, 2, 3번 전부 다 반응을 했습니다. 항 S1 항체는 2, 3번만 반응을 했고, 항 S2 항체 같은 경우는 3번만 반응한 걸로 봐서, 그죠? 얘가 지금 기억과 반응을 한 거고, 얘가 니은과 반응을 한 거고, 얘는 단백질과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기억은 S1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기억은 S1이다. 맞죠? S1이라고 하는 애가 자,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애가 S1, S2 중에 하나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S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골지체에서 3은 신호인식 입자에 결합합니다. 자, 이 신호인식 입자라고 하는 건 골지체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포체에서 반응을 하는, 소포체로 이동 시 특정 소포체 신호서열에, 이 신호서열은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얘기했죠. 소수성. 그죠? 이 신호서열에 결합하는 게 바로 SRP예요. 따라서 틀렸고요. A의 가공 중에서 당사슬은 세포기질에서 폴리펩티드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자, 소포체에서 먼저 한번 결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골지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거나 혹은 치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기억이 맞습니다. 1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진화 문제예요. 자, 다음은 인간의 유전자의 어떤 진화에 대한 자료인데, 단백질 암호화 부위에서 염기치환 도로면이가 발생해서 아미노산이 변경이 될 때 이를 비동위 치환이라고 하고, 그죠? 비동위 치환. 자, 그러면 이 비동위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생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미노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효과가 부정적이지 않으면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애가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보다 훨씬 크겠죠. 그죠? 아미노산이 변경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동위치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동위 코돈에 의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염기는 바뀌었지만 그 코돈의 세 번째 자리에 어떤 치환이 됐을 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의 변이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은 생존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부정적인 효과가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염기 치환율은 10의 7승년 동안에 염기 쌍당 일어난 치환의 개수이며, 비동위 치환율은 비동위 치환의 어떤 염기 치환율이고, 동위 치환율은 동위 치환의 염기 치환율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15,35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생쥐의 상동 유전자와 비교를 해서 계산한 비동위 치환율 DN과 DS 동위 치환율의 비율에 따른 유전자 수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동이고 이게 동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비동이와 동이의 빈도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란 얘기죠. 그죠? 같다란 얘기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1보다 작은 값이 우세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dn 나누기 ds 값이 1보다 작다란 얘기인데, 그죠? 이 말은 비동위 치환율이 동위 치환율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유는 왜 그렇죠? 이유는 얘가 부정적이고, 대다수가 부정적이고, 얘가 중립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동위 치환율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동위 치환율이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비동위 치환은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중립적 이상, 즉 이로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ds분의 dn이 1일 때가 생략이 됐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유전자의 비동위 치환은 적응도에서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비동위 치환율하고 동위 치환율이 같다는 얘기는 이 비동위 치환이 동위 치환과 효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적응도 면에서 어때? 얘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얘도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억 괜찮고요. 인간에서 비동위 치환이 일어난 염기쌍은 동위 치환이 일어난 염기쌍보다 적게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얘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잖아. 유전자 수가. 그죠? 자, 유전자의 동위 치환율은 위 유전자의 염기 치환율보다는 낮다. 맞습니다, 이거. 자, 이 동위 치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거고, 위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발현이 됐지만 현재 발현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동위 치환이 됐건 비동위가 됐건 어때요? 막 치환율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치환율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치환이 일어나도 생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치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휴도진이라고 하는 위 유전자, 가짜 유전자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치환이 일어나도 큰 변화가 없는 동위 치환율이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치환이 됐을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 비동의 치환율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번? 5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자,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목의 영양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달팽이 껍데기의 나선 방향 형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목의 영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목의 유전자가 자손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죠. 원래 자손의 표현형은 자손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데 자손의 어떤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목의 영양 유전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파리 머리 유전자, 머리 형성 유전자. 이 유전자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목의 영양 유전이에요. 비코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비코이드. 이거 말고도 달팽이의 어떤 거 나선 형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달팽이 껍데기는 나선 방향에 따라서 우선형과 좌선형으로 구별이 돼요. 그죠? 자, 실제로 이제 우선형은 우성 유전자. 그지? 우성이니까 우선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좌선형 같은 경우는 열성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엄마가 얘를 갖고 있으면 자식은 전부 다 좌선형이에요. 얘의 어떤 유전자와 상관없이 엄마가 라지디에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자식의 유전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형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의 유전자라는 얘기죠. 목의, 그치? 그리고 이거는 자손의 표현형이라는 얘기죠. 자손의 표현형. 달팽이 껍데기의 방향은 상념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념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있기 때문에 암수 동일하죠. 비율이. 그죠? 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우선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좌선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죠? 얘가 지금 우선형, 얘가 좌선형. 자, 그림은 달팽이 교배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7과 8의 유전자는 각각 동형접합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좌선형이고 색깔이 안 칠해진 게 우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8번이 암컷이고 7번이 수컷인데 둘을 교배했을 때 엄마 유전자가 자식을 어떻게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식의 표현형이 지금 뭐로 나왔냐면 우선형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선형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엄마가 동형접합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지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엄마가 스몰 D예요. 왜냐면 이 자식이 지금 뭐냐면은 지금 표현형이 뭐로 나왔어요? 그렇죠. 표현형 자체가 지금 좌선형으로 나왔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로부터 스몰 D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몰 D 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9번과 10번은 예외 없이 모두 라지 D 스몰 D라고 하는 이형접합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모두 자, 이 딸내미가 전부 다 암컷 자체가 전부 다 뭐로 나왔어요? 암컷 자체가 지금 표현형이 좌선형으로 나왔죠. 좌선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엄마도 스몰 D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하고 교배를 했을 때 라지디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죠? 얘의 표현형을 일단 보셨을 때 하나는 아빠로부터 요걸 받아야 되고 하나는 D를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라지 D 스몰 D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고로 이 라지 D는 누구한테 와야 돼? 1번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1번은 라지 D와 스몰 D를 갖고 있는 이형접합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르면 단 도료변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 3번은 지금 수컷인데 얘의 표현형이 지금 우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의 엄마는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얘의 엄마는, 이 모체는 라지 D를 하나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표현형이 좌선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라지 D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선형으로 나온 거는 엄마의 유전자인 스몰 d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얘 아빠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이형접합이죠. 그죠? 이형접합이고, 2번과 4번의 유전자형은 동일하다라고 나왔어요. 2번이 지금 뭐였었죠, 여러분? 스몰 d. 4번도 스몰 d. 맞네요. 그죠? 스몰 d로 맞습니다. 9번과 10번을 교배를 했어요. 그죠? 자, 자손 F1을 얻었을 때, 그러면 둘 다 이 친구니까, 그죠? 자식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형접합일 확률은 전체 4분의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6번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9번과 10번을 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은 좌선형과 우선형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표현형의 B는 모두 우선형이 나와야 돼. 이해는 왜 그래? 모체가 9번하고 10번을 교배했으니까 10번이 모체죠. 10번이 모체잖아요. 그죠? 얘가 라지 D, 스몰 d, 라지 D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로부터 태어난 어떤 모든 자식은 유전자하고 상관없이 자, 얘네들이 모두 우선형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따라서 니은과 니귿이 맞고 기억은 틀렸기 때문에 6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어떤 신경세포의 막전이 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실험 과정을 보면 효능 조건 1과 4에서 신경세포 밖의 이온 X와 Y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1과 4에서 신경세포 안의 X와 Y의 농도는 각각 15mm몰 농도와 120mm몰 농도이다 라고 나왔어요. 신경세포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의 농도가 높은 애가 120이 높고 그죠? 15가 낮죠. 따라서 얘가 나트륨, 얘가 칼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농도 구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X하고 Y는 지금 종류가 나왔고 얘가 나트륨 이온이고 포타슘 이온, 칼륨 이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가의 어떤 1과 4의 조건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한 후 막전이를 측정을 했대요.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 활동 전이가 유발되겠죠. 활동 전이가 유발이 되고 탈분극이 유발이 되고 그 후에 재분극이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과분극을 살짝 거쳤다가 그 다음에 분극 상태로 되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나트륨 농도가 150으로 어때? 중간에 해당하는 애가 1과 3이고 4가 어때요? 200이라고 하는 높은 수치를 갖고 상대적으로 2가 어때? 나트륨 농도가 낮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가 낮은 애는 최고 활동 전이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칼륨 농도가 높으면 3번이 상대적으로 444 중에서 얘는 8이니까 높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휴지막 전이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휴지 전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2번 같은 경우는 활동 전위가 작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A와 C는 그죠? A와 C는 1과 4 중에서 1과 3의 조건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4는 뺐다라는 얘기예요. 4는 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1번은 얘네들보다는 지금 휴지막 전이가 높기 때문에
칼륨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번이죠. 그죠? 근데 B하고 C 중에서 얘는 30까지 찍었는데 얘는 30 미만까지만 어때요? 올라갔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애가 C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70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죠? 30 플러스 30까지 보통은 많이 올라갔을 때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나트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3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0 이상을 어때?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A는 2의 조건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아니죠. A는 3의 조건에서 측정한 막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요. 자, B의 T1에서 전압개폐성 칼륨 채널이 Y가 칼륨이라고 했으니까 휴지전이 생성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칼륨의 어떤 거? 이 칼륨의 농도가 내부가 굉장히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휴지막 전이가 높고 칼륨 농도가 낮았을 때는 휴지막 전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칼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되면은 휴지막 전이가 어때? 높기 때문에 역지전이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과흥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고칼륨 혈증일 때, 그죠? 고칼륨 혈증일 때, 우리가 이제 그 휴지막 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인사이드 분의 아웃사이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지막 전이가 높아지게 되면 과흥분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활동 전이의 최고 전이는 1의 조건에서가 4의 조건에서보다 크다? 아니지. 작지. 4가 나트륨의 어떤 그 농도가 높잖아요. 훨씬. 그래서 최고 전이는 4의 조건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그죠? D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15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16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